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을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이 감찰하던 과기정통부의 장관을 직접 만나 첩보를 보고했던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어떤 절차로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사립유치원 법안이 국회에서 병합 심사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 시한 오늘까지 이견이 계속돼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후배 여경에게 희롱과 갑질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중징계를 받은 남성 상관이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해 여경이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여경은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한테 수억 원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직접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과 김앤장이 재판 계획을 서로 공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홍성희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서 신일철 죽음과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 김앤장 송무팀의 최선임인 한모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일한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15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최소 3차례 이상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집무실에서도 만났습니다. 당시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논의가 이루어지던 때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재판의 진행 계획은 공무상 비밀, 이 비밀을 소송 당사자 중 한쪽에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를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김앤장과 사법부, 청와대 사이에서 소송 진행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죄가 대리를 하지 않았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안타까워했던 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6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가지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법농단 사태는 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라며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대한 구속 사유로는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점을 들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엔 강제 동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적혔습니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비밀회동에 참석해 재판 연기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여기서 논의된 방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게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1차 조사 당시 인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직접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문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자고 적은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 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전직 대법관들 이외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오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직 법관 13명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유대 기자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뒤 석 달 만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솜방망이 징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관의 징계 시효는 3년, 상당수의 사법행정권 난용 문건 등이 작성됐던 2015년 6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징계 확정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법관징계법에 파면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면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위의 징계 결정만으로도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되는 대로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대법원 징계위와 별도로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법원 내부 토론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나 토론회 모두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밤 9시가 지금 넘었는데요. 법관 징계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오전 시작된 법관 징계위원회는 저녁 7시 반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1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 번 더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했습니다. 13명의 징계 대상 법관이 언제 어떻게 법원 청사로 들어서는지 외부인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법원의 어떤 방에서 징계위가 열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올해 안에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징계를 하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를 보면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하고 함께 법원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던데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법원 내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사법행정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이 옮겨갈 사법행정회의의 기능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집행 권한까지 이양한 총괄기구로 운영할지 아니면 단순 의결기구로만 운영할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사법발전위원회 그리고 후속추진단을 통해 총괄기구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오늘 뒤늦게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오히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새로운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의 내용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직원 비위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 장관을 만나서 해당 부처 직원에 대한 첩보를 직접 보고하고 해당 부처 간부 자리에 지원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특감반 6급 직원이 장관을 독대해서 비위 첩보를 직접 보고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 올 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측근인 장관 비서관과 이 비서관을 감사한 감사관에 대한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 직후 두 사람에겐 징계성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유 장관을 독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월 이후 서너 차례 정도 유 장관이 김 씨를 집무실에서 만나 감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특감반원이 동석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6급 직원이 장관을 직접 만나 측근의 비위를 설명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일까? 민정수석실은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 첩보 결과를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 씨가 상부의 지시로 유 장관을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일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는 6급 특감반원이 장관을 만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에 보고한 뒤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특감반원도 첩보를 생산한 특감반원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 권한 남용이고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독대한 뒤 감사관실 5급 사무관직에 지원했다 청와대의 제지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씨와 유영민 장관의 만남에 대해선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처럼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조국 수석이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관의 폭행 사건까지 청와대 직원들의 이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문제가 아닌 만큼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할 사안은 아니란 겁니다. 야당의 사퇴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를 통해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적폐청산 동력이 상실된다거나 책임지라는 건 정치 공세이고 굴복하지 말고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등 조 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원 비위 의혹은 일부 부풀려진 면이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전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하는 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당청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사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국 수석 경질 요구에 민주평화당이 합류한 데 이어 그동안 기강회의만 질타하던 정의당까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할 일은 비위 사실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책임질 이들은 마땅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 거취 논란에 말을 아끼며 여론의 동향 등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직원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총리실 산하부서의 한 사무관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 부서 법인카드로 매달 수십만 원어치씩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났는데 해당 사무관은 이낙연 총리 비서관 출신으로 이 총리가 직접 데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무총리실 대외협력 업무를 맡은 A 사무관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데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비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통상 사무관급에게는 업무 추진비를 주지 않지만 총리실은 올해 들어 A 사무관이 상급자의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A 사무관은 이낙연 총리의 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이 총리가 도지사일 때도 함께 일하다 지난해부터 총리실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의 업무 추진비 감사 결과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로 유명 커피 체인점 상품권을 매월 수십만 원어치씩 구입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외부 인사들과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데 쓰려고 구입했다지만 영수증 등 증빙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가족 등이 이 커피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사무관은 취재진을 만나서는 해당 카드가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업무 추진비를 배정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른 제공 같은데요. 저는 업무 추진비 없는 제공입니다. 업무 추진비 카드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아직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추진비로 커피 상품권 구입을 자제하도록 총리실에 권고하는 한편 상품권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여야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내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정기회 제4차 법안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사립유치원의 이중회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회계를 따로 운영하자는 한국당에 민주당은 국가회계로 통합해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학부모가 낸 돈 갖고 명품백 좀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걸로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날을 세웠고 한유총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세출 항목에서의 기여금 자꾸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유청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요구해요. 학부모 부담금 사적 유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자는 한국당과 처벌 규정을 만들자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거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교비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한테 떠넘기지 마시라고. 어떻게 서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수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최강호 기자, 결국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이 됐네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정 시한이 지난 예산안의 처리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압박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문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 제안 설명까지 들은 뒤 본회의를 13분 만에 정회했고 여야가 추후 날짜를 합의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불참했습니다. 네, 그럼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언제쯤 열릴까요? 네,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오늘도 수차례 만나서 수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처리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적어도 5일에는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소위를 쉴 새 없이 가동한다고 해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7일에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다른 복병도 등장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선거제 개편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내일부터 국회에서 공동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 날짜에 이어 예산안과 선거제의 연계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미중 정상들이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 문제에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자신과 100%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North Korea, which we didn't get into, we've agreed that we will work very strongly on North Korea. He is agreeing to work with me 100% on North Korea. That's a big thing too.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북미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벌어졌던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당시 회담을 약 보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 고위 당국자 비판 등이 이유로 지목됐지만 근저엔 이른바 중국 배후론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 배후론이 거론돼 왔습니다. The second meeting,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it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미중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백악관 성명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대북 공조에 엇박자는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를 기대하는 미국과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바라는 북한이 중국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낼지가 향후 북미 협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대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서울을 답방한 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시간표에 한미 정상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막연히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기 바라며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의 선호를 결정할 타임테이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의 수위는 현 단계에서 교류 확대나 정치적 의미가 있는 종전선언 등의 북한의 제재 완화 가능성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 같은 로드맵 현실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조속한 서울 답방이 먼저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 세계에 이렇게 보내는 평화적인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 로드맵이 구체화됨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결단에 따른 대화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동 중인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외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현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내 답을 피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기내 기자간담회. 문 대통령은 질문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던 청와대와 기자단의 사전 협의와 달리 외교 문제만 질문을 받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지금까지 않겠습니다. 국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된 질문이 두 차례 이어졌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양 마이크 드셨습니다.
내년 경제 분야 목표를 묻는 질문엔 아예 외교 분야로 바꿔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내년도의 목표라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만 답을 한 것이라며 귀국한 뒤 국내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문제를 언급할 경우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이룬 순방 성과가 묻힐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소통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질문을 골라서 답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클랜드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올해는 우리 군 단독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고려해서 훈련의 규모를 대폭 줄인 건데요. 우리 군은 안보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대구와 서산 등 전국 10개 전투비행단이 오늘부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F-15K와 KF-16 등 공군 주력 전투기들을 투입해 닷새 동안 공중전 전투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진행되는데 올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고려해 우리 공군 단독훈련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비질런트 에이스에 비해 훈련 규모는 절반 이상 줄었고 미군 F-22 등의 전략 타산도 투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대급 이하에선 주한 미 7공군의 F-16 전투기 등과 소규모 연합훈련을 병행하기 때문에 공중전력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입니다.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훈련 비행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데이터링크 시스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미 공군은 훈련 간 상호 지휘 통신 능력을 검증하고 긴밀히 협조해 왔기 때문에 연합 준비 태세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훈련 등은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에서 타국과의 연합훈련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내년 훈련의 축소 여부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군 통신망 회선도 일부 손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이중으로 통신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작전 활동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답했는데 비상시에 대한 준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사령부에 전달해 지휘 효율성을 높이는 합동지휘 통제체계. 군 자체 통신망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은 KT 임대회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합동지휘 통제체계 5개 회선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사시 전쟁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사령부로 연결되는 통신망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을 연결하는 망도 일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정보 통합 시스템과 화상회의 회선 등을 포함하면 피해를 입은 군 통신선은 28개 회선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은 피해를 입은 통신망을 화재 발생 이틀 뒤에야 모두 복구했습니다. 다만 KT 회선 외에 무선 통신망과 위성 통신망 등을 따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전 활동에 피해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군 작전 통신망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2중, 3중의 통신망을 구성해서 운영 중으로 작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아닌 평시에 발생한 민간 화재로 인해 군사 통신망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상시 보안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 관계자는 임대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망을 독자적인 국방망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얼마 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하는 중년 여성에게 거액을 뜯긴 사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 과정에 은밀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사기 사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광주시 산하 기관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피의자 김모 씨의 아들 조모 씨의 취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개인
계약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이제 컴퓨터도 들어가고. 조 씨는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10월 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딸이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 얼마나 근무를 했죠? 제가 맞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사기 피의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6.13 지방선거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시장에게 5일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왜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실제 자녀 취업까지 청탁했는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경 수사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진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경이 남성 상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고 남성 상관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성 상관은 해당 여경이 오히려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면서 상급기관에 보복성 진정을 냈고 해당 여경도 상급기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경은 충격을 받고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여경 A씨, 올 초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속 상관인 비모 경감 때문이었습니다. 여성 휴게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놓고 없이 들어와서 뭐 하냐고. 오늘 저녁에 집에 빨리 가야 되냐. 같이 뭐 회식할 수 있냐. 심지어는 그 샤워장에 본인 개인적인 용품 갖다 놓고 퇴근 뒤나 휴일엔 사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업무적인 얘기 전혀 없고 입이 무겁냐. 자기는 이혼을 했다. 오늘 뭐 하냐. 휴일인데. 결국 A씨는 다른 상관에 보고했고 감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감이 직원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경감은 오히려 A 여경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며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B경감이 주장한 지시 불이행 중엔 회식 때 다른 남자 상관 옆에 앉으라는 걸 거부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실제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부장 옆자리에 앉으라고 저희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네, 받은 적 있습니다. 지시 받고서 이제 앉을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안 앉으셨잖아요. B경감은 당시 지시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한사 주치자이자 대표자고 사회자 아니냐. 그래서 앉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경 휴게실은 원래 다용도실이며 개인 메시지는 아이를 키우는 같은 부모 마음에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B경감은 감봉 3개월 징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주 열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로 조정됐습니다. 피해 여경은 경찰청의 감찰 조사에 충격을 받았다며 휴직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즉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3명 가운데 1명은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 85%, 남성이 15%로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주로 사회초년생인 20대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남성 고용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남성 손님, 남성 동료 순이었습니다. 성희롱 피해 3분의 2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실태를 홍화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홍지희 씨는 5달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성 손님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손님분이 나이를 물어보셔서 20살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해볼 거 다 해봤겠네 이러면서 성인용품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고용주한테서도 불쾌한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알바 유니폼 맞출 때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몸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현장의 성희롱은 불쾌한 성적 표현과 외모 평가가 많았습니다. 따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술 접대를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고도 상담센터 등을 찾은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은 도움받을 곳을 몰라서 참고 넘어가거나 그냥 그만뒀습니다.
성희롱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대부분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고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가 아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66%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내 구성원들 간 성인지 감수성이나 조직 문화를 점검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성희롱이 빈발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런 교육이 없으니 성희롱 발생이 더 잦고 피해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하고 피해자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총여학생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학생운동의 주축이자 사회참여활동의 한 축이었던 총여학생회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졌지만 오히려 대학가에서는 총여학생회가 사라져가는 이 역설적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실태와 이유를 최유경 강푸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총여학생회 폐지 안건을 놓고 열린 자유토론.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견제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성에게 투표권을 안 주고 뭐 한다는 거는 진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동국대는 결국 지난달 말 76% 찬성으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기로 해 올해 말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를 쓴다. 그리고 학내에 성차별이 없다. 이런 지점에서 이제 주로 총여학생회가 공격을 당했고 울산대도 지난 3월 30여 년 만에 총여학생회를 없앴습니다. 대신 같을 여자를 쓰는 여학국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성이랑 여성 비율이 같기 때문에 총 여학생이면 총 남학생회는 왜 없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10년 넘게 총여학생회장 입 후보자가 없었던 광운대는 지난 주말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여학생회 그래도 한번 선거 왜 안 나가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왜 그걸 추가로 또 만드는지 모르겠다. KBS가 전국 4년제 대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79개였던 총여학생회가 2013년엔 55개로 줄었고 5년이 지난 지금은 17개 대학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신임 회장을 선출한 연세대 총여학생회도 곧 존폐기로에 서야 할지 모릅니다. 폐지 여부를 총투표로 정하자는 요청안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그걸 합의할 수 있는 날, 그런 날까지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1980년대 성균관대에선 남자는 교련, 여자는 무용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나서 무용 수업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차별이란 이유였습니다. 여성들은 뭔가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무용하고 연결시켜서 또 고정관념에 따른 그런 커리큘럼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학생은 전체 대학생 수의 30% 정도. 총여학생회는 소수자로서 여성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또 여학우들만의 어떤 특수와 또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이해관계적인 것도 있고 사회 여성들이 또 처한 현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선을 하는데 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2000년대 이후 여대생 수가 늘면서 현재는 전체 대학생의 44%가 여자입니다. 여학생 수가 늘면서 총여학생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니 권익도 따로 챙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어차피 다 취업하기 팍팍한데 딱히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다는 걸 체감하지도 않고 있고 근데 무슨 여성 인권이 낮고 여성이 소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최근 심해진 성대결 양상은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총여 잔존 세력이 경영관 앞에 있다. 쟤네 진압봉으로 때리고 구둣발로 짓이겨야 된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고요. 학생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점도 총여학생회가 설 자리를 잃은 큰 이유입니다. 그냥 학교에 왔다가 졸업장 따서 빨리 졸업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간자적인 단계로밖에 의미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연세대와 동국대 총여학생회 등은 총여학생회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를 오는 9일 서울에서 엽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식당에서 주는 김치, 직접 담갔다, 국내산이다, 적혀있는 대로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발 사례가 한 해 1000건이 넘을 정도인데요. 홍진아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깃집에 원산지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식당 주인은 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근다고 말합니다. 직접 담아 드시는 거예요? 배추 지금은 담아서 쓰고요. 그런데 주방 한쪽에 10kg짜리 김치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모두 수입해온 중국산 김치입니다. 중국산이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김치찌개로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치도 국내산 쓰시고요? 그렇죠. 거래용 세트죠. 단속반이 직접 김치를 확인하려 하자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어디 거예요? 중국산이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놓고 한편에 중국산으로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직접 담근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에 대해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단속반과 함께 식당 4군데를 둘러본 결과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매가로 국산 김치가 중국산 김치보다 최대 3배가 비싸다 보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도 해마다 1,100여 곳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장때문에 배추값이 시장 가면은 10,000원, 20,000원인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중국산 김치 97톤, 2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온 업체가 적발되는 등 김장철이 맞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어묵을 하나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34%가량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회 섭취량당 나트륨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보다 평균 33.7% 높게 나왔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82.7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돼 전년도보다 기대 수명이 0.3년 늘었습니다. 남자는 79.7년, 여자는 85.7년으로 전년보다 남자는 0.4년, 여자는 0.3년 늘었고 남녀 기대 수명 차이는 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줄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여자는 2.4년, 남자는 1.7년 높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생산하는 온수매트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경동 나비엔은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출고된 온수매트 제품 7,690개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경기 구리시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헬기 사고로 순직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검사관 43살 윤모 씨에 대한 영결식이 오늘 인천 계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산림청장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의 유물들을 모아서 서울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볼거리가 많지만 북한의 문화재들이 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한 글자씩 정성껏 새겨진 부처의 말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엄경 목판입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기록입니다. 해인사 장경 판전에 가셔도 직접 보실 수 없는 목판을 보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고려 유물 전시회 대고려전이 열립니다. 전시된 문화재 450여 점 중 국보와 보물만 53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잠시 빌려온 불화는 전 세계에서 6점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형태입니다. 현존하는 유일의 고려시대 은제주자와 나전 경함도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건의 스승, 희랑대사를 조각한 좌상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천년 세월을 지킨 노스님은 우리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냅니다. 희랑대사 좌상 옆에는 사자와의 만남을 주제로 북한의 국보인 왕건상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빈자리로 전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물관은 북한의 왕건상 등 유물 17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왕건상과 희랑대사상이 한자리에 모셔지는 것이고 국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5세 이하 성인과 청소년에게 관람료를 반값 할인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